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수능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음악 나오나요? 나오는군요. 네. 너무 좋은 노래죠. 네, 좋은 날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 앞부분에 보면 완벽한 바람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나 싶을 정도로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강의가 나갈 때쯤이 아마 3월 달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완벽한 날씨들이 오죠. 봄 날씨들이 완벽한 햇살, 완벽한 바람. 그러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날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좋고 그렇게 되면 공부하기도 왠지 더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이번 올 시험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단 하루의 슬럼프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은 꾸준하게 계속 똑같이 가는 것이 제일 어렵고 슬럼프에 빠지다 보면 2, 3일씩 이렇게 놓게 되고 또 그 2, 3일씩 놓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3월에 정말 완벽한 날씨, 완벽한 햇살, 완벽한 바람처럼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좋은 날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것들이 좋은 날로 다가와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주제를 5강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정치의 원리 하는 부분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민주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5강이고요. 5강의 주제는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05 잘 보이나요? 민주정치의 이거 부러지면 아까울 것 같아요. 원리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의 의미 그리고 이념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민주주의의 이념이 뭐라고 했었죠? 민주주의의 목적이었죠. 그렇죠? 네, 민주주의의 목적 다시 한번 써볼까요?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쓸게요. 목적. 예, 그 민주주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존엄성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존엄성.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이거를 수레로 했죠. 민주주의를 끄는 수레.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목적, 인간 존엄성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바퀴 자유와 평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둥처럼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기둥이 튼튼하게 이렇게 받치고 있을 때 인간 존엄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민주주의의 이념, 이것이 바로 목적이죠. 목적이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리. 다시 말하면 이거를 수단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 수단이 5가지가 돼요. 민주주의 이념, 민주주의 목적,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5가지. 이 5가지가 갖춰져야지만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고 민주주의의 이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관관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르고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큰 그림에서 어느 쯤에 와 있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의 목적은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이고요. 이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원리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인간이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통치하거나 또는 어떤 소수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민주주의의 인간 존엄성이라는 게 달성될 수 없겠죠. 다시 말하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그 민주주의의 목적을 실현하는 첫 번째 수단,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국민 주권과 짝꿍이 있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3강에서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스스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통치하는 방식에 아테네처럼 직접 할 수도 있고 오늘날은 직접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간접, 대의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의제가 국민자치를 실현하는
다시 말하면 국민주권을 실현해서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원리 수단이 되는 것이죠. 됐죠? 다 볼게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는 것을 실현하는 거에는 또 있어요. 뭐이냐면 지방자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스스로 통치한다면 그것이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고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까지 실현시킬 수 있게 되니까요. 됐죠? 그다음에 또 볼게요.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것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본적인 권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이 기본권을 헌법에 써놓고 이 헌법에 따라서 통치하게 되면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되잖아요. 다시요. 헌법이라는 그 법전에다가 기본권 보장이라는 내용을 써놓고 헌법에 따라서 통치하게 되면 이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입헌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지?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그 다음에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야 되겠죠.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겠어? 독재가 되니까 기본권 보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입헌주의와 권력 분립 모두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하면 입헌주의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는 기본권 보장. 즉 다시 말하면 뭐야?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 이게 기본권이잖아요.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정치의 목적, 민주주의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을 배운다는 거예요. 5가지.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 입헌주의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나머지 부분 보면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출제됐는지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이 민주정치의 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권력분립, 지방자치 이렇게 하는 용어들 있죠.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정치를 배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으로 몇 문제 나왔느냐 덜 나왔느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배우는 이 민주정치의 원리라는 건 이 정치를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기본 바탕이 된다는 걸 먼저 강조를 하고요. 이 전체로 이렇게 섞어서 이것들이 모두 섞여져 가지고 한 4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권 따로 한 문제, 그 다음에 3문제, 한 문제, 2문제, 뭐 이 정도. 이게 대의제가 2문제나 3문제 정도, 지금 조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다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이거 버무려가지고 민주정치의 원리에서 한 4문제 정도 나왔고요. 국민주권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 문제 정도, 대의제 가지고 2-3문제 정도, 입헌주의 한 문제, 권력분립 한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그러죠? 지방자치 왜 안 나와요? 네. 지방자치 부분은 3단원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요거와 버물려서 민주정치의 원리로서 설명을 할 거고요. 3단원에서 얘를 다시 한번 또 짚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내용, 민주정치의 원리, 민주주의의 그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거 5가지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부할 거 뭐라고요, 여러분? 네, 첫 번째 공부할 것은 국민주권이죠. 네. 자, 우리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주권이 뭐죠? 주권이 우리 제일 첫 시간에 배웠죠.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이었어요. 그 나라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국민이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 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PD 선생님, 카메라 감독님 모두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 엄마 아빠 최고 의사 결정 안 하는데요? 선생님 안 하시잖아요. 선생님 이거 강의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네. 실제로 우리가 직접 가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진짜 최고 의사결정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이러한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현 방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국민은요,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투표로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면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세종시를 뭐 행정도시로 할 건지 아니면 경제중심 복합도시로 할 건지를 가지고 이 정치권에서 국민한테 투표를 통해서 물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투표란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찬성 혹은 반대를 물어보는 것. 즉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 실현 방법은 선거제도라는 겁니다. 선거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표한테 맡겨뒀고요. 우리가 분명히 대표를 뽑아줬습니다. 우리가 뽑아줬기 때문에 대표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에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의사결정권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해보면 그 돌아가신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그 정부에서는 그 동강댐을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나섰죠. 집회, 결사에서 절대로 그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서 동감댐은 무효화됐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뭐 우리 수도를 서울에서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도 국민들이 막 이렇게 물론 전체가 만장일치는 아니었겠지만 국민들의 의사가 직결돼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데 반영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막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 국가 최고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맞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주권이라고 할 때 이 주권은 원래는 국민한테 있진 않았어요. 누구한테 있었냐면 군주한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권 이론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군주 주권을 먼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군주가 주권을 가진 것은 그 주권이라는 개념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절대 왕이 교황이나 또는 그 봉건 영주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교황이나 봉건 영주들이 너무 간섭하니까 이 군주가 주권이라는, 즉 국가를 운영하는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주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 주권은 이 군주가 갖게 되어 있다고, 그것은 한 신이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군주 주권은 왕권 신수설이 뒷받침을 합니다. 즉 절대주의 시대에 이 군주들이 내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너 교황 간섭하지 말고 너 지방 영주 나 간섭하지 마라. 왜? 이 왕의 권리는 하늘이 신이 준 거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 군주 주권을 뒷받침합니다. 이 왕권 신수설 군주 주권을 주장했던 사람이 보댕이라는 학자입니다. 뭐 이거 참고적으로 보고요. 네, 그 색깔을 그럼 빨간색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여기서 홉스 얘기를 한번 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홉스가 군주 주권론을 주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우린 봅스래 보댕만 쓸까요? 예. 홉스도 분명히 군주 주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홉스는 바로 사회계약론자라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가 생긴 건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군주한테 너한테 이렇게 대단한 권력을 준 것, 권리를 준 건 바로 누가 준 거야? 개인이 주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이거랑 차이가 있죠. 왕권 신수설에 의해서 뒷받침됐던 군주 주권은 군주가 주권을 가진다는 건 신이 줬다라는 것인데, 홉스가 말하는 군주 주권은요 분명히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서 개인들이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과 다른 것이죠. 이해되셨죠? 네. 그랬던 것이 군주가 주권을 갖고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것이 시민혁명을 계기로 해서 국민주권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사회계약설이죠. 국가는 계약을 통해서 맺어졌다. 그리고 특히 로크나 루소 같은 학자들이
국가는 개인이 계약을 통해서 맺어줬고 로크는 국가 너는 우리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우리가 주된 권력을 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렇죠? 루소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는 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건 국민이 직접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로크와 루소 사회계약설이 국민주권의 뒷받침 이론이 되고 같은 사회계약론자인 홉스가 군주주권론이지만 왕권 신수설의 바탕을 둔 군주주권론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 차이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국민주권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 별로 어렵지 않고요. 네, 그러면서 이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들 우리 사실은 일강의 그 사회계약서를 할 때부터 벌써 얘기했던 내용들이 되니까 한번 정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아시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대의제죠. 네. 여러분 이 대자는 대신하다 할 때 대자도 되고요. 대표할 때 대자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가 의논하는 제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대신 의논하러 가는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아테네 민주정치는 직접 가서 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선생님 너무 바빠요. EBS에서 이런 강의도 해야 되고 학교 출근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너무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정말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를 대신 의논하러 보내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미 그린 적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써보면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이 직접 해도 되는지만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해서 이 대표가 대신 국가 정책을 결정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의제를 이렇게 부릅니다. 국민이 직접 하러 가지 않고 가운데 하나를 통했기 때문에 민주정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대표 기관이 보통 의회가 되기 때문에 의회정치, 의회주의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용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 대의제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란 무엇이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났고 2011년 수능에도 났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무수히 많이 났던 거. 이 대표가 정말 대표냐? 아니면 대리자냐?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어렵죠? 다시요. 대표를 좀 바꿔볼까요? 얘기를. 대표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대표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국회의원이 대표냐? 국민의 대표냐? 아니면 대리자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대표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자일 뿐이라면 대리자는 대신 가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즉, 이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은 뭐만 잘하면 돼?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대리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정확히 가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다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면 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즉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책을 해야 될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가시가 있고 여기 가시 이러니까 이상하다. B시 도시예요. 그다음에 C시 그다음에 여기 A시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네, 이제 원래 예정대로 어떻게 돼 있냐면 B랑 C시를 이렇게 지나서 지하철이 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뚫립니다. 네. 근데 저희는 A시에 살고 있죠. A시 이렇게 썼네. 네. A시에 살고 있죠. 네.
A시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에게 우리 뭘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이 지하철이 우리 A시를 이렇게 통과하게 해줘 하는 것을 요구하겠죠, 이걸.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국회의원이 우리의 대리자라면 우리 A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가서 의사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 대리자로서 국회의원한테 시키는 거죠. 우리의 의사는 여기 이렇게 여기 통과하는 거니까 이대로 정확히 전달해서 지하철 우리 여기 A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만약에 그걸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면 그 국회의원은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이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해볼게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정말 국립공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지하철이 A시를 통과하게 되려면 이 국립공원을 지나가서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일부 훼손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또 하나 원래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국립공원 여기 다 뚫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국민의 세금을 훨씬 많이 쓴다고요. 그러면 이 A시에서 뽑힌 이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의 대표라면 여기 지나가는 결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래 원한 대로 빨간색으로 가는 지하철 요 노선을 이대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국민의 대표라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이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 A시의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안 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봤을 때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대표로서겠죠. 다시 말하면 이 대표로서 국회의원은 보다 더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은 자율성이 낮죠. 국민의 유권자의 의사만 전달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리자로서의 국회의원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지나치게 인기에 영합할 수가 있어요.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받아들여서 그것만 막 이렇게 전달해서 인기를 이렇게 막 해서 그 다음에 또 뽑히게 하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 진정한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대표로서 역할이 더 주어져야 맞을까요? 대리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져야 맞을까요? 그렇죠.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의 역할을 더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 예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 하나는 우편 배달부고 하나는 펀드 매니저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둘 중에 우편 배달부는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그쵸. 이게 우편 배달부가 되죠. 우편 배달부는 자율성이 없죠. 그냥 편지만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쵸? 정확히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펀드 매니저는 어때요? 펀드 매니저는 우리가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면 펀드 매니저가 자율성에 알아서 뭐 어디 기업에다 투자하고 중국 펀드에다 투자하고 이렇게 자율성을 주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대표자로서 국회의원은 펀드 매니저에 가까운 거고 대리자로서의 국회의원은 우편 배달부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문제들도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우리가 대의제에서 이 대표를 뽑았을 때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을 뽑았을 때 국회의원은 그냥 유권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리자냐 아니면 국가의 공익을 추구하는 대표냐 이런 것으로 이야기가 나눠지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이쪽에 좀 더 가깝게 이제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의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의미와 대표와 대리를 봤다면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대의제의 등장 배경과 장점과 단점입니다. 네. 볼까요? 네.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대의제의 등장 배경. 여러분 번호를 이렇게 달면 되겠네요. 여기 2번 달고 그 앞쪽에 아까 1번 달면 좋겠네요. 등장 배경, 장점, 단점. 이렇게 묶어서 대의제의 장점, 단점, 등장 배경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한 교재는 없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촥 일목요연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대의제, 대신 대표가 가서 의논하는 제도가 등장한 배경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뭐 어렵지 않겠죠? 뭐죠? 국가의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강에서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국가의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는 국민의 숫자도 너무 많아졌고 영토도 너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구성 요소 중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커져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의사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를 통해서 대신 의사결정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장점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려면 얼마나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대표들만 대신 이렇게 우리 국회의사당이 요만큼 299명 모여서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더라는 거죠.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등장 배경을 볼게요. 국가 규모가 너무너무 커져서 다 같이 모일 시간적 이런 여력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국가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의 종류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해요. 다시 말하면 사회가 굉장히 복잡화되고 전문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결정해라,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해라 라고 해도 선생님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소말리아 그 해적들이 우리나라 그 선원들을 납치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지 선생님 의사 한마디도 못하고 아마 이 꾸다물고 있을 거예요. 아마 사회가 복잡화되고 전문화되고 해결해야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더 많이 필요해지면서 실제로 국민들을 다 갖다 놔서 다 같이 토론을 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대표들을 통해서 대신 의논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들을 통해서 하니까 보다 더 전문성이 높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 대의제가 효율성이 높고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입니다. 의회, 대표. 이 대표를 보면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 넓은 땅에서 모여서 할 수 없으니까 이 대표들한테 대신하라고, 효율적으로 대신하라고 해놨더니 이 대표들이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더라라는 거죠. 정확히 전달하고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반에 반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그 반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반 전체가 다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대표가 국민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도 있고 또 대표로 뽑히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모른 척한다라는 거죠. 의사를 수렴하지 않으려고 하고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곡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국민들은 스스로 어떠냐면 대표한테 맡겨놓고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요. 정치적 무관심. 실제로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뽑고 대통령을 뽑을 때만 정치에 잠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엔 거의 무관심하잖아요. 이게 정치적 무관심이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또한 볼게요. 사회가 복잡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한테, 대표한테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대표들이 정말 잘 정책 결정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이 의회가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의회의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 정말 중요하게 나중에 이야기 되어질 건데 행정국가화 현상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가 골고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실현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비대화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대표들은요. 국민들이 사실은 인기투표, 국민들이 뽑아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관료들은 시험 봐서 행정고시 봐서 무슨 외무고시 보고 이래가지고 정말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 행정부를 차지하게 되고 이들이 하는 정책 결정이 훨씬 더 전문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의회에 비해서. 그래서 전문성을 높으라고 대표들을 대신 뽑았더니 사실상 그러지 못한 현상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당 국가화 현상이에요. 이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현상 이렇게 쓸게요.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또 국민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라고 그렇게 국회의원들 대표들을 뽑아놨더니 이 국회의원들이 어느 당?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
또는 어떤 그런 정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에다 공천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할지 그런 것에 골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점들이 물론 장점으로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무관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국가화 현상, 정당국가화 현상으로 인해서 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내용이 바로 대의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의제에서 선생님이 강조할 건 이 대의제는 대신 대표가 의논하러 가는 제도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제도인데 이때 이 대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만 하는 대리자냐 전달하기만 하는 전달자냐 아니면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대표자냐라는 것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대의제로 인한 장단점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통해서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네. 이 기출문제 아까 국민주권까지 함께 같이 볼게요. 보시면 페리클레스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가이자 군으로서 평의회, 민중재판소, 민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민주정치의 기초를 마련했대요. 시민들이 권한을 갖는, 즉 시민들이 주인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국민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대요. 뭐라고?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와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즉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지문을 보시고 민주정치의 원리 찾아내라 그러면 국민주권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음 거 볼까요? 네. 민주정치의 원리로서 하고 분명히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를 일단 떠올려야 되겠죠. 고3 2009년도 교육청 문제입니다. 민주정치의 원리로서 이것에만 집착할 경우 대중영합주의나 즉 국민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국민의사가 왜곡된 정책이 등장할 우려가 있다. 분명히 방금 단점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하지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치 기능이 요구되는 현대 민주정치에서 이것은 실현할 수밖에 없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건 뭐죠? 대의제죠. 그렇죠? 대의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정치가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다.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다는 문제점도 있다라고 방금 이야기했죠.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민주정치의 원리 중에 국민주권과 대의제를 보았습니다. 그럼 잠시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네, 제 뒤에 이렇게 커다란 등판에 그의 커다란 등판에 10번이라고 써 있었는데 양신이라고 불리는 양준혁 선수였습니다. 네, 저는 진짜 몰랐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유명한 선수라서 선생님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한효주를 좋아할 때 저는 그 선수를 좋아하고 있었죠. 그는 저를 모르고요. 네, 아무튼 늘 한 번도 MVP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저렇게 유명한 것은 스타 플레이어인 것은 그 18년 야구 인생 동안 정말 슬럼프 없이 쭉 한결같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결같이 정말 꾸준히 그렇게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1등이 아니어도 빛나요. 반짝반짝. 네. 그러면 지금 1번하고 2번 민주정치의 원리 받고 세 번째 볼게요. 입헌주의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입헌할 때 입자는 세울 입자입니다. 설립하다, 회사를 설립하다 그럴 때 입자예요. 즉 헌법을 설립하는 주의입니다. 아니 민주정치의 민주주의의 이념, 인간 존엄성, 자유평등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을 세우자는 주의? 맞아요. 헌법을 세우자는 주의. 즉 다시 말하면 헌법을 딱 만들어 놓고요. 헌법을 딱 만들어 놓고 헌법을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헌법에 따른
통치를 하라는 원리. 헌법에 따라 통치하려는 원리.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하면 헌법에 따른 통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헌법에 따른 통치를 중요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헌법이 뭐냐면요. 헌법이 뭐냐면 이 헌법이 시민혁명 이후에 탄생했는데 헌법이 왜 탄생했냐면요. 시민혁명을 이제 하면서 그 시민들이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해줘. 정말 나를 평등하게 해줘. 정말 나를 인간으로서 좀 존중해줘. 라고 그때 시민들이 막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군주, 귀족들한테 막 요구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렇게 해줘라고. 근데 시민혁명을 거치고 나서 시민들이 그 사람들 잘 못 믿겠는 거예요. 또 시민혁명이 지나고 나면 나의 자유, 평등, 인간존엄성 다 해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민들이 자유, 평등, 인간존엄성 같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해 주라고 헌법에다 아예 써, 법에다가. 그 법에다 쓰고 그 법을 헌법이라고 부르고 그 법에다 딱 써서 그 법대로 통치해. 그래야 우리께 지켜지니까. 자유, 평등, 인간존엄성이.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헌법 속에 들어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기본권 보장입니다. 어떤 나라 헌법이든, 네. 어떤 나라 헌법이든 그 헌법 안에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내용이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입헌주의 뜻을 풀어서 말하자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평등 인간존엄성 같은 것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통치하려는 원리. 그것이 바로 입헌주의입니다. 그래서 입헌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바로 기본권 보장이에요. 그래서 헌법에다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써놓고 그것에 따라 통치해라. 그래야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입헌주의의 입헌주의 할 때 이 헌법의 내용 안에는 이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써 있어요. 권력분리.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3단원 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헌법 안에는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써 있고 권력 분립하라는 내용이 써 있거든요. 자, 권력을 한 사람이 가지면 국민의 자유평등 인간존엄성이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권력을 분립하게 되면 권력 분립의 목적 역시 국민의 기본적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요. 즉, 권력 분립을 써놓았다는 것도 기본권 보장이 목적이야. 다시 말하면 입헌주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입니다. 입헌주의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임과 동시에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원리입니다. 필수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치주의하고 입헌주의를 헷갈려 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법의 단계를 딱 해보면요. 법의 단계를 한번 해볼까요? 네. 가장 높은 법이 헌법입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게 법의 체계예요. 그럼 자 보세요. 법치주의의 뜻은 뭐냐면 이와 같은 법이 많죠. 이와 같은 법에 따른 통치. 이것을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그럼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의 관계를 볼까? 자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입헌주의는 헌법에 따른 통치라고 했어요. 입헌주의는 기본권 보장이라고 써 있는 헌법에 따른 통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거 보세요. 헌법에 따른 통치. 바로 입헌주의죠. 이 둘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입헌주의가 없이, 헌법에 따른 통치가 없이, 헌법 빼고 헌법에 따른 통치가 없이 법치주의 실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렇죠? 헌법은 이 법 체계 안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입헌주의가 없이는 법치주의라는 건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입헌주의라는 건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렇게도 표시하죠.
입헌주의랑 법치주의랑 부등호를 하면 법치주의가 입헌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입헌주의를 포함하는데 입헌주의가 없이는 법치주의 달성은 안 되는 거지. 그 안에 구성하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민주정치의 원리 3가지 일단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권력분립과 지방자치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민주정치의 목적, 민주주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민주정치의 원리 중에 국민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본 내용을 우리 교재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가 되냐면요. 24페이지입니다. 볼게요. 국민주권. 뭐라고 나왔냐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권이고요. 이 주권을 누가 갖는다고요? 국민이 갖는다라는 것. 그래서 헌법상의 관련 규정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 어떻게? 국민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군주주권설과 국민주권설 비교해서 봤죠. 그래서 군주주권설은 주권은 군주에게 있다는 내용으로서 왕권 신수설이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홉스랑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주의 시대에 이 왕이 자기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자기가 갖는다. 그것은 신이 줬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형성이 된 것이고 시민혁명 이후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국민주권설이 사회계약론의 바탕이 돼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로크와 루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보시죠. 여러분 계속 24페이지입니다.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대의제입니다.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는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첫 번째 국민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권력분립, 지방자치 이렇게 5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대의제 보세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국민이 선출하고요. 그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대신 의논하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려는 제도, 그것을 대의제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민주정치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이 대표자가 대표냐 대리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네, 등장 배경 보세요. 국가 규모가 확대된다는 말, 다시 말하면 인구가 많아지고 다시 말하면 영토가 넓어져서. 두 번째, 사회가 너무 복잡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서 정말 사람 개인들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실은 하기가 솔직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전문적인 자질이나 지식이 요구돼서 대표들을 뽑게 되었다는 거. 배경으로 표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보시죠. 근데 이 대의제의 문제점이었죠. 대의제는 효율성이 높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어때요? 국민 의사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표의 문제. 그 다음에 무관심이 확산되는 그 일반 국민들의 대표한테 대신 보내놓고 이제 무관심해지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처럼 행정부가 오히려 비대화되는 것. 그 다음에 정당 국가화 현상이라고 해서 그 의회가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지었고 이렇게 짝지어서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입헌주의 이야기하면서 입헌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입헌주의를 정의할 때 얘가 빠지면 안 돼요. 입헌주의의 뜻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헌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 헌법에 따른 통치를 하는 것, 그게 입헌주의입니다. 근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헌법에 기본권 보장이라고 써 있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 다시 읽어볼게요. 기본권 보장과 권력 분립 등을 아까도 말했지만 권력 분립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거야. 등을 그 민주정치의 주요 원리를 헌법에다 써놓고 이 써놓은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것. 기본권 보장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절대군주의 통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헌법에다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탄생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의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법치주의 확립의 기본적인 핵심 요소가 된다. 입헌주의 없이는 법치주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셨죠? 네. 여러분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에 필수 자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주권의 의미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궁극적인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국민이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 없는데요? 아니죠. 여기 읽어보세요. 근대 국가를 그 이전의 국가로부터 구별시키는 특징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더 읽어볼게요. 그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귀속된 것이며 한 사람 또는 일부 소수 집단, 귀족들이 가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안 가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여러분이 착각하는 이유는 국민 주권의 논리는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직접 정부의 일상적인 결정들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정말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다 정말 결정해야지 국민 주권이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민주사회에서 국민들은 그들의 결정권의 일부를 의원들, 집행부, 관료, 판사,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빌려주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엄마, 아빠, 선생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기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국민주권자가 맞는 겁니다. 왜? 직접 정말 모든 일상적인 결정을 다 하라는 게 국민주권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볼게요. 대의제는 소수의 대표자들에게 결정을 넘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국가의 사안을 국민이 항상 직접 결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대표가 없는 정부는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렇게 보면요.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대표는 시민들의 불신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따라서 대표를 선출하는 것 외에도 직접적인 정치 참여의 기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억. 소수의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는 것. 이것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낳기도 하죠. 대의제의 문제점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대표가 없는 정부를 존재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대의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리라고 한 것은 모든 시민이 정책 집행을 담당할 수 없는 것. 그게 현실적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 볼까요? 대표는 시민의 불신을 받게 되죠. 대의제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대표를 뽑아놨더니 대표가 제대로 못하면 대의제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직접적인 정치차별. 시민과 대표 간의 신뢰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자, 보세요. 시민과 대표 간에 서로 믿고 그리고 서로 책임지는 분위기야. 그러면 직접 정치 참여할 필요가 없죠. 대표한테 믿음직하니까 맡겨두면 되니까. 그래서 시민과 대표 간에 신뢰를 못하고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하려는 경향이 막 나타나겠죠. 정답이 4번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네요. 그다음 미음 볼까요? 항상 옳거나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시민이 직접 참여했을 때. 그렇죠. 시민의 선택이 정치적 선동에 좌우돼서 누가 쫙 주도하는 것에 좌우돼서 중우정치가 됐을 경우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낳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민주정치의 원리 5가지 중에 3가지를 먼저 학습해 왔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2가지 하면서 문제풀이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